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우리 생태계 속의 식물에 대해서 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식물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의 계절나기에 대해서 1차 시에서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식물은 생산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식물의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역할을 식물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됐죠. 지금 이제 3월 셋째 주인데요. 작년보다는 좀 느린 것 같습니다만 이제 매화 꽃이 핀 소식도 들려오고 산수유가 피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산수유 하면은 유명한 곳이 어디죠? 구례 우리 전남에 있는 구례에 산동면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산수유 축제도 하고 이제 그런 곳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 지리산, 이쪽이 지리산이죠? 이쪽이 지리산인데, 지리산 쪽에는 이렇게 눈이 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례에는 이렇게 산수유가, 활짝 피어 있죠. 그래서 봄과 그 다음에 겨울이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것을 지리산 설견과 산수유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근데 가을에는 또 이렇게 노란 코스모스가 핀 코스모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외래종에 대해서 했잖아요. 코스모스도 분명히 외래종인데 우리나라의 정착해선 기화종이라고도 합니다. 기화종. 그런데 이 노란 코스모스는 황화 코스모스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한 코스모스는 뭐 보라색, 하얀색, 또 빨간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섞여져 있는 코스모스를 말하는데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배초향이라는데 배초향은 특이한 이제 향이 나요. 특이한 향이 나서 그 이게 그 뭐 위장에도 좋고 근당에서 뭐 식품으로도 많이 먹고요. 뭐 그런 것이고요. 또 가을에는 이렇게 상사화 같은 게 피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마가목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그런 식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봄과 가을을 거쳐서 이렇게 식물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어, 지금도 이제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냥 나뭇가지만 있죠. 상록수를 빼고는. 근데 봄이 되면 이렇게 벚꽃도 피고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들이 피는데 이런 꽃들의 특징들이 다 뭡니까? 꽃이 먼저 피죠. 꽃이 먼저 피는 것이 특징이고요. 잎이 나중에 나오죠. 잎이 나중에 나오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죠. 여기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어디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기가 이제 저기 북구에 있는 그 페밀랜드의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회전전처럼 이런 그 놀이기구가 생겼죠. 여기 올라가서 보면 아마 벚꽃 필 때 가서 보면 이렇게 이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장관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페밀랜드에서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 곳인데 사진보다 훨씬 더 멋진 장관을 벚꽃들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벚꽃들이 이제 한창 꽃망울이 맺혀져 있어요. 그런 꽃들을 겨울에 이제 그 준비했다가 좀 맺고 있는데 이런 그 나무들이 얼지 않고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하죠.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들이 죽지 않는 이유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얘들이 그 기후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로 이제 남쪽 지역에 살고 있는 뭐 완도라든지 진도라든지 이런 데 살고 있는 그 뭐죠? 그 이런 데 살고 있는 그 온대지방에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 살고 있는 난대성 상록수라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이 동백나무라든지 그다음에 후박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동백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후박나무는 좀 어렵죠. 이런데 이런 나무들이 지금 동백나무는 뭐 광주를 비롯해서 이런데 뭐 서울 같은 데는 자라기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굉장히 많이 있죠. 또 남도 지방 여수라든지 제주도에 가면 굉장히 많죠. 후박나무는 그동안에 광주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2, 3년 전에, 2년 전인가 굉장히 겨울에 추웠죠. 뭐 저희 아파트에 후박나무가 그 좀 심어져 있던데 이게 거의 죽었어요 그때. 근데 뿌리까지 죽지 않고 다시 이제 싹이 지금 그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너무 추운 곳에서는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한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난대성이나 온대성이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벚꽃이라든지 매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들은 또 꽃을 피우는 이유들은 그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이제 낙엽이 지도록 단풍을 맺은 다음 다 떨어뜨리죠. 그런 다음에 그 부동의 역할을 하도록 그 몸을 만들어요. 몸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체액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부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면 뭘 만든다고 그랬죠? 결국은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에는 에너지가 가득 들어있는 거잖아요. 빛 에너지를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그, 그 세포에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들이 있는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들이 있는데 그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벽이라는 게.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서 순수한 물들은 세포 밖으로 이제 빠져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포 안에는 겨울철에는 포도당, 단백질, 산 이런 것들을 농축시켜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액 역할을 해가지고 영하 날씨에도 잘 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해서 겨울에 죽지 않는 것이죠. 식물은 이제 되게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는데 또 우리 주변에 이제 펭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겨울을 날까? 이 식물 이야기는 아니지만 남극이나 북극 지역에 영하 70도가 돼도 펭귄은 살아남는데 그것은 역시 펭귄도 부동액처럼 몸 안에 저온 자극 유도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혈액 안에 원점을 낮춰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감싸고 있잖아요. 바람을 등지고 또 교대로 한 번씩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또 바깥에 있는 안쪽으로 교대로 해서 이렇게 겨울을 이겨내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목격할 수가 있죠. 북극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을 축적해가지고 살갗을 두껍게 하고 또 털을 촘촘하게 우리 집에서 반려견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들이 겨울 되면 털갈이를 해서 털을 많이 촘촘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바다사자 같은 경우는 두꺼운 피부 지방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동물들도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복을 입는데 두꺼운 옷, 패딩을 입는다는데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에 있는 부동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점을 내리는 거죠. 그 병점 강화를 어느 점을 내리는 겁니다. 영하 12.9도에서도 그 정도에서 어릴 수 있도록 낮추니까 우리가 뭐 광주 지역에 영하 10도로 내려가 1년에 뭐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보통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에틸렌 그리콜이라는 화학약품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어느 점이 낮아서 물하고 적당히 섞으면은 어느 점을 아주 낮게 해서 얼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물보다는 거기에 뭔가를 섞으면 겨울철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물은 이렇게 겨울을 나는 역할도 하고 앞에서 봤다시피 벚꽃이라든지 뭐 개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즐거움도 주죠. 또 한편으로는 그 의향약품으로서 치료제라든지 의약품의 원료가 되죠. 대부분의 신약들은 이 의학약품의 신약들은 이렇게 식물에서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그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지만 그 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잖아요. 처음에 신종플루도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재빨리 치료제가 만들어졌죠. 타미플루라는 거. 유명하죠. 타미플루 치료받으면 금방 낫죠. 그동안에 막 쓰러져서 많이 죽었었는데 이것은 이 스타니스라는 나무의 열매 팔각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중국의 그 어떤 향료하는 다큐멘터리 또는 뭐 걸어서 세계까지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 팔각을 파는 걸 볼 수 있는데 중국의 토착식물로서 전통적인 향신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분을 추출해서 바이러스 치료제, 그러니까 신종플루 치료제로 사용을 한 거죠. 다국적 제약업체 로슈라는 회사에서 여기서 추출한 성분으로 타미플루를 그 생산을 해가지고 독점을 해서 뭐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약품을 이용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 서비스에서 지난주에 그것을 강의를 했죠. 생태계 서비스에서 이게 공급의 서비스 역할이다. 약품을 목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또 겨우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나무, 참나무라든지 이런 큰 나무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겨우살이라고 그러는데 기생식물이에요. 기생식물. 반기생 겨우살이죠. 왜 반기생이냐면 이 숙주인 이 나무에서 영양분을 이렇게 빨아먹고 살던 기생인데 자기도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파랗잖아요.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일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반기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톡신이라는 게 그 독성이라는 뜻이에요. 비스코톡신이 있어가지고 이 톡신이 다른 뭐 생물을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사람에게는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또 입맛을 돋게 하고 암을 다스린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다 하고 있죠. 시골의 뭐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이 겨우살이를 그 할머니들이 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재상에서도 팔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의약품으로 활용되는 거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걸 많이 묻죠. 잠자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뭘 만들었죠?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식물 중에 엉겅퀴는 물론 이게 약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엉겅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한 발명가가 호기심에서 우리를 모두 편하게 하는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옷이나 신발, 가방 등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벨크로 테이프를. 네, 스위스의 조지 메스트랄이라는 사람이 발명가가 자기 애견, 그러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엉겅퀴라든지 또는 이게 뭐 도깨비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씨앗이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더라 이 말이죠. 자세히 봤더니 갈고리, 고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붙어 있어서 안 떨어지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벨크로 테이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벨벳, 그 다음에 갈고리 이 두 가지를 합성을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명 찍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연잎 표면은 물이 떨어져도 이게 물이 튕겨져 나가잖아요. 연잎 표면은 물방울이 튕겨져 나가는 금속 소재인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금속 소재를 만들죠. 그래서 그 비행기 엔진 이런 데 적용을 한 거죠. 또는 날개에 적용을 해서 추운 겨울에 비행기가 얼어붙으면 지금 비행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죠. 특히 엔진에 이렇게 물이 고여가지고 얼게 되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중장비 가스터빈 같은 데 물이 고여서 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튀겨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응용하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들은 근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나온 식물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생물을 먹여 살리는 생산자, 그다음 지구상의 유일한 생산자예요. 식물이 없으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되지, 소고기 먹으면 되지, 염소고기 먹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돼지나 소나 염소들은 마찬가지죠. 돼지는 잡식성이긴 하지만 풀이 있어야 돼요. 풀이 없으면 다 죽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햇빛의 에너지를 우리 식물들이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모든 소비자인 동물들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유일하게 식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할, 근본적으로 지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외에도 약재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경관을 우리가 멋있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렇게 이제 그것들의 모습을 응용해서 이런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식물은 다양하게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제 봄꽃 나들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활짝 필 텐데요. 개나리, 그 다음에 아직은 뭐 잔디밭에 나 있지 않는데 민들레가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산길 같은데 들길 가다 보면 이렇게 보라색의 앙증맞은 아주 작은 꽃이 피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비꽃이고 여러분 한 번씩 다 보고 들었을 내용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산에 이것도 꽃이 먼지 펴요. 진달래가 필 것이고 비슷한 게 철쭉이 있는데 철쭉은 그 영산홍 이런 것들은 꽃이 먼저 피지만 대부분 철쭉은 이파리가 먼저 나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개별꽃. 이게 굉장히 작아요. 우리 눈으로 겨우 볼 정도인데 이거는 확대해서 찍은 거잖아요. 새별꽃이라고도 하고 개별꽃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 피어 있고요. 봄까치꽃도 지금 피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작은 꽃인데 잡초죠. 굉장히 많이 피어있는 잡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민들레, 개별꽃, 봄까치꽃, 제비꽃은 다 잡초 취급을 하는데 실제로 꽃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본다든지 하면 굉장히 아름답죠. 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되게 이제 우리가 길 옆에 많이 커요. 이렇게 우리 고들빼기 먹기도 하는데요. 꽃도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불두화, 우리 머리만 해요. 이 꽃이 하얀 꽃인데 스님의 머리, 그러니까 스님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불두화라고 이제 이름이 들어요. 흔히 뭐 우리가 그 무슨 나무? 이게 일반 용어가 있는데 그런 꽃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불두화. 그 다음에 꽃사과, 사과인데 꽃만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조그만 사과가 열매가 열리긴 해요. 그 다음에 인동꽃입니다. 인동꽃. 뭐 한때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이게 뭐 겨울을 잘 이겨내고 꽃을 아름다게 핀다 해서 인동초가 유명했죠. 인동초의 그 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 나도사뿌란, 다정큼나무는 조금 더 있어야 피는 꽃들이고요. 이것도 잡초인데요. 광대나물, 그 다음에 자주광대나물인데 지금 한참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많이 필 텐데 조그만 언덕 같은데 이게 가득 덮여 있으면 이렇게 분홍빛이 그냥 완전히 양탄자, 카페트 깔아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꽃들인데 마치 이게 광대가 이 텃받침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해서 광대나물이고 그 색깔이 이렇게 자주색이면 자주광대나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비슷한데 하얀 꽃이죠. 이것은 광대 수염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주로 산속에 많이 있어요. 산속 얘들은 들판에 많이 있고요.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한참 피고 있죠. 광양 매실이 유명하죠. 매실꽃이 지금 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에나 들판 지나보면 뭐 묘지 옆에라든지 또는 양지 바른 곳에 피어있는 아주 작은 꽃, 양지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우리 그 보도블록 옆에도 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담장 밑에도 나 있고 이런 것들은 괭이밥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선화 지금 피기 시작했습니다. 수선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블루베리 꽃이고요. 그 다음에 쌀이냉이. 이게 잡초로서 들판에, 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냉이가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산속에 굉장히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애기나리라는 게 있고요. 나리꽃처럼 생겼는데 아주 작아요. 키가 아주 작기 때문에 애기나리라고 하고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잡초인데 개쑥갓이라고 합니다. 개쑥갓. 이 비슷한 게 서나무라고도 있는데 서나물이라고 있는데 비슷하죠. 앵두꽃도 곧 피게 될 겁니다. 이게 또 매화꽃하고 비슷하죠. 마치 개나리처럼 생겼는데 이건 나무가 이렇게 직립으로 좀 커요. 개나리를 좀 쳐지는데 이건 이제 설리화라는 꽃이고요. 밥태기나무 이것도 꽃이 먼저 피죠. 마치 이건 활짝 핀 건데 활짝 피기 전에 보면 쌀밥처럼 생겼어요. 근데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밥태기나무라고 그렇고 단풍은 단풍인데 그 풀이죠. 풀. 이파리가 단풍잎처럼 생겼는데 돌에 붙어서 잘 자라기 때문에 돌단풍이라고 꽃은 이렇게 핍니다. 그 다음 매발톱꽃 이게 마치 그 꽃이 발톱처럼 생겼다 해서 매발톱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야생화로서 야생화 전시 같은 데 하면 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파리도 아름답기 때문에 많이 전시가 되고 있는 그런 꽃이죠. 봄에 이렇게 많은 꽃들이 피어 있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늦봄에서 여름에 가게 되면 이게 목단, 작약이라고 하죠. 이런 게 피기 시작. 이거 약재로도 이용하고요. 자주달개비라는 것도 있고 매화톱 지나갔고요. 아까 배총합, 방한잎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순천이나 광양 지역에 가면 이걸 많이 넣어서 먹는 또는 산초 뒤에 산초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넣어서 먹는데요. 그 매운탕 같은데 이걸 넣으면 독특한 맛이 나요. 이 향료를 싫어하는 사람은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보기 힘들지만은 야생화를 전문적으로 심어놓은 데가 할미꽃, 윤판나물 이거는 숲속에가 있습니다. 이런 꽃들이 이제 봄에서 여름 사이에 피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금당화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금당화 요즘은 야생화 심어놓은 데 가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것도 봄에서 여름 사이에. 그 다음에 산당화라고 하는 거 그 매화처럼 생긴 우리가 되게 그 화투 놀이를 하면 화투에
뭐 1번, 2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2번에 있는 꽃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빈카, 이거는 그 바닥에 쫙 깔려져 있는 건데 꽃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애기똥풀이라는 것은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산책로에도 있고, 여기는 꽃이 이렇게 노랗게 피는데 여기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줄기를 꺾어서 보면 노랑 즙이 나와요. 즙이 나오는데 이게 꼭 애기똥처럼 색깔이 생겼다 해서 이름이 애기똥풀,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죠. 그 다음에 황매화라는데 실제로는 매화는 아니고요. 이름이 황매화, 죽단화라고 해요. 우리 울타리 같은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 정원수로서 굉장히 많이 심어진 게 화살나무인데, 이게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화살촉처럼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화살촉처럼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살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름에는 이제 해바라기, 여러분들 잘 알고요. 이게 전적으로 그 광주성이라고 이제 해를 향해서 이렇게 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해바라기라고 그러고, 털머이는 늦여름에서 가을, 초가을에 주로 피어요. 머이인데 꽃이 이렇게 이쁘게 노랗게 피죠. 뭐 대파에도 꽃이 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백리향이라는 꽃이고, 불의옥잠은 물 속에 자라서 물 위에서 자라는 꽃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이제 수지를 정화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것도 여름 초입부에 으름나무, 으름덩굴이라고 하는데요. 으름이 마치 그 우리나라의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나나. 한국산 바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바나나 같은 게 들어있어요. 우리 손가락 한 매듭 정도밖에 안 돼요. 매듭보다는 크겠네요. 손가락만 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왕버드나무는 어디가 있죠? 충효동에 있죠. 광주호 생태원에 가면은 그 입구에 충효마을이라고 있죠. 거기에 버드나무가 3그루인가 4그루인가 있는데, 이제 그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돼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 쪽동백은 같은 동백인데 동백나무 좀 다르죠. 이렇게 굉장히 꽃이 많이 피고 하얀색으로 피죠. 쪽동백. 철쭉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두나무도 여름에 꽃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것도 봄에 피죠. 봄에, 초봄에. 그리고 마로니에 맨날 노래도 있어요. 마로니에 잎이 휘날리면,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그 노래의 주인공이 마로니에인데, 잎이 이 7가닥으로 이렇게 이게 7개로 나눠져 있다 해서 칠렵수라고 그래요. 칠렵수. 그 다음에 그 산에, 야산에 같은데 또는 우리 들판에 가서 보면 이렇게 좀 그렇게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이게 개구리 발처럼 생겼더니 이게, 그래서 개구리 발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래 가막살이는 이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종인데 하천가에 많이 있고요. 두립을 잘 아시고, 나리꽃 같이 생겼는데 이게 그 호랑이 무늬처럼 생겼다 해서 범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수국, 여기 이것들은 다 꽃처럼 보이는데 가짜 꽃이고요. 이쪽이 꽃이죠. 이렇게 생긴 산수국인데 요즘 조경수로 많이 심어졌으니까 많이 볼 수 있고, 옥자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조경식물로 많이 심어져 있죠. 하천 또랑 주변에 피어 있는 그 가을철에 꽃이 좀 피죠. 여름철에서 가을철에 고말이라고 하는 거고, 누리장 나무도 뭐 무등산 입구라든지 또는 산 입구 이런 데 많이 피어 있죠. 비타민 냄새가 난다 해서 누리장 나무라는, 또 그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화장실 냄새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을에는 맹문동이라는 게 그 음지 쪽에 가면 쫙 피어 있고요.
또 이런 콩과 식물들, 여우팔, 슈크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뻐꾹나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을에 이제 주로 이렇게 피게 됩니다. 또 축제도 많이 하죠. 상사와 꽃무릇이라고 하는데, 꽃무릇하고 상사는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영광에 가면 불갑사라든지 이런 데서 꽃축제도 하고, 그 다음에 하천이나 또 우리 산책길에 굉장히 많이 피어있는 개요등, 이거 가시가지 이런 것들은 생태 교란 중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하단에 많이 침입하고 그렇죠. 담장에 많이 피어있는 능소와 조경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코스모스는 잘 아시고 나팔꽃도 잘 아시는데 코스모스 종류도 이렇게 노란 코스모스도 있고 그 많은 식물들이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토양이 산성이나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붉은 서나무고요. 나물이고 서나물이고 아까 개쑥갓 하면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유홍초 이것은 꽃이 굉장히 작아요. 나팔꽃처럼 생겼는데 동부라는 것이 콩이죠. 콩. 근데 들판에서 자라는 작은 그런 것이고 다기장풀 같은 꽃이 이게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예쁜 모양이고요. 잉모초 어렸을 때 배 아플 때 먹는 뭐 그런 쑥같이 생긴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그 식물의 어떻게 식물이 어떻게 겨울을 이겨냈을까 하는 그런 원리 하나하고 그다음 어떻게 이용되고 또 봄에 피는 꽃들, 여름에 피는 꽃들, 가을에 피는 꽃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식물을 주제로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